자, 여기 이제 요약 정리 2편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뭐 주제들도 뭐 주제별로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부분 이제 1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몽운동 단체를 볼 텐데요. 뭐 1904년부터 7년까지 이런 계몽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볼 텐데요.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시민회, 이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보헌자 협신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편할 대로 일단 이제 이 단체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안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여 결국에는 철회하도록 이제 나름 성과를 거뒀었던 단체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바로 뭐예요? 헌정. 이제 입헌 군주 이제 헌정인데요. 정치 체제를 이제 연구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었던 게 바로 이런 단체인데요. 일진회를 이제 좀 반대하게 돼요. 일진회라는 것은 나중에 을사오적들이 이제 많이 가담해서 친일적인 성격을 보였었던 단체인데요. 밑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뭐 민권운동을 표방했지만 친일단체였다라는 그런 단체에 뭐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헌정연구회는 대한자강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자강회는요, 이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거죠. 이거 뭐 우리의 교육, 산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우리 내적 역량을 기르자라는 그런 이제 단체였어요. 계몽을 활동하는 그런 단체였겠죠. 자, 이런 단체였는데요. 이 단체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에도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뭐냐면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알겠죠. 여기는 지금 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단체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종의 강제퇴위가 이제 이때 있었거든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해산당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단체의 포인트죠. 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06년에 이 대한자강회는 대한협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게 친일 계열로 좀 변질이 돼요. 그래서 뭐 큰 의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거는 바로 이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이 신민회라는 단체는 여러분들은요, 뭐랑 제일 많이 헷갈리냐면 신간회죠. 아직 배우지도 않았었던 신간회와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자, 이 신민회와 신간회는 진짜 판이하게 달라요. 시대도 전혀 다르고요. 이 신간회는 1927년입니다. 딱 20년 뒤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 신민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민회는요, 비밀 결사단체예요. 누가 이 신민회의 단원인지도 잘 모르는, 서로 간에도 모르는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자, 이 신민회의 대표적인 구성원은요, 도산 안창호 있죠? 안창호와 양기탁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도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신민회는요, 이제 다른 단체들보다, 다른 계몽단체들보다 이제 다른 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전의 단체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입헌군주제였었죠? 왕이 있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공화정을 지향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느냐? 계몽운동단체답게 계몽 활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은요. 이 시민의 기관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각종 강연회, 학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몽 활동은 사실 한계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뭘 하게 되냐? 국외 무장 투쟁 노선을 달리게 되는데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단체들은 이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계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민회만큼은 뭐예요? 이 계몽 활동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무장 투쟁까지도 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계몽 활동의 내용들을 볼 텐데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태극서관, 여러분들 혹시 시내에 민중서관 아직도 있나요? 이 민중서관, 이 서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극서관도 이제 책을 이제 파는 이제 서점 겸 출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자기를 만드는 회사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교육에 있어서는요, 여기 설명 없으면은 갑자기 웬 가로쳐서 안평 막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는 안창호가 만든 대성학교예요.
위치는 평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승훈이 만든 오산학교입니다. 정주에다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 이 군사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서간도인데요. 서간도의 삼원보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게 돼요. 우리 신흥 강습소 하면 뭐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신흥.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돼요. 신흥 무관학교. 우리 신흥 무관학교는 좀 알고 있겠죠? 자,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산은요, 베고인 사건으로 해산되게 되는데요. 안명근이 이제 데라우치라는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안명근이 누구냐면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이들을 이제 이 신민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명근의 이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관련된 자들을 베고인을 대거 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 신민회는 해산당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계몽단체는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 교육활동을 보겠습니다. 학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학회라는 건 뭐예요? 뭐 이런 지식인들, 뭐 이런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했던 성과들을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논문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게 바로 학회인데요. 이 학회, 그들이 이제 발표했던 성과들을 모은 게 바로 월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이제 대중들을 계몽하고 이런 성과들을 이제 뭐 보여주는 건데요. 뭐 농업과 산업 관련 그런 개량 교육도 실시하고 사립학교도 설립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던 게 바로 이런 학회들입니다. 뭐 서북학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들에 대한 탄압은요. 뭐 이들이 뭐 신문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신문지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보안법 그리고 사립학교령 이런 것들로서 사립학교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이 제재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있는데요. 이거 좀 중요해요. 뭐냐면 국채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채권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갚자라는 겁니다.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어요. 마치 1999년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에서 위치가 좀 중요해요. 여기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발의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빌린 돈 1,300만 원을 갚아버리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돼서요. 다양한 각종 단체가 호응하게 됩니다. 아까 시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뭐예요? 대한 매일 신보죠. 이 대한매일신보 등 비롯한 이런 신문들도요,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열풍을 이뤘지만 이게 뭐 탄압, 이 일본의 방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요. 이 열강의 이권 침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관파천이라는 게 있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러시아에게 이권을 내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나도 한 입 해가지고 최애국 대우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조건을 내주게 됐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것들을 내주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이 어딜까요? 서울에서 인천이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그 철도는요, 미국이 원래는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부선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이죠. 자, 이 경부선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요. 경의선은 의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프랑스가 이런 이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다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일본으로 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경인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혹가다 그런 것들 사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기차가 있는데요. 일본 깃발과 미국 깃발이 좌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철도도 아마 기차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경인선 개통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요. 러시아는요, 아까 아관파천기의 삼림체불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일본이 이제 나중에 러일 전쟁 후에 가져가게 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도, 영국도 막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데요.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이에요. 이 금광 엄청나게 금 많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영국도 은산, 뭐 은광 채굴권인가, 이게 광산, 그냥 광산 채굴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가져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하나 볼게요. 화폐 정리 사업. 이 부분을 볼 텐데요. 화폐 정리 사업은 꽤나 중요하죠. 아까 뭐 국채보상 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이 1차 한일 회박 때 메가타라는 사람이 외교 고문으로, 재정 고문으로 파견됐었죠. 이 메가타가 이제 시행했었던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 돈을 찍어내는 곳인 바로 전환국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일본 제1은행 조선지점을요,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삼아버려요. 이 제1은행 조선지점을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역할을 일본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한테 어떤 것들을 강요하게 되냐면은 우리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백동아 남발 이런 것들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로 통일하자라고 하냐면은요. 일본 제1은행권이에요. 일본 제1은행권으로 이제 교환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일본 제1은행권은요. 일본에서도 통용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일본 제1은행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돈이고요. 자, 이 돈을 자기네들이 이 엽전 백동화를 일본 이 제1은행권으로 바꾼다고 했죠. 자, 바꾸는데 이게 비율이 원래는 1대1로 바꾼다라고 칩시다. 근데요, 이게 이 엽전과 백동화의 퀄리티를 보고 그 퀄리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백동화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면요. 근데 이게 100원으로 쓰였던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백동화가 좀 달았고 좀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보면요. 이거를 50원 취급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에 따라서 교환비가 달라지고 어떤 거는요. 이건 아예 가치가 없어. 돈으로 가치가 없어라고 하면서 안 바꿔줘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아예 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돈 자체가 아예 싹 없어져 많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화폐 양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돈인 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인들과 은행들은 졸지에 파산해버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일본 경제에 예속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에는요,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상권을 지키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었느냐? 우리는요, 개항을 했을 때 일본 애들이나 청나라 상인들은 개항장에서만 장사를 했었겠죠. 뭐 부산이나 원산이나 인천, 원산, 인천 뭐 이런 데서는만 장사를 했고 이 주변에서만 일본 애들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얘네들이 못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 떼다가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지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뭐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 애들도 내륙 지역까지 와서 장사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런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 상권이 이제 전주라고 치면은 전주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런 상인들도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해버리니까 이익 침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요, 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런 외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벌였었던 운동이 바로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자, 뭐 배경을 보자면요, 내지통상 허용.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 허용으로 인해서 중개무역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객주 이런 상회사들이 위축됐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황국중앙총상회 한성의 시전 상인들이 조직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대응해봤지만 잘 안 됐겠죠. 자, 그리고요 7번 근대 자본 육성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봅시다. 자, 뭐 은행에서는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우리나라 이제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고요. 해운업도 근대적인 우리나라 이제 배를 이제 사요.
그래서 이제 해운업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협동기선회사, 우처기선회사라고 해서요. 뭐 이제 쌀 같은 것들도 이런 근대적인 배로 이제 나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회사, 뭐 직조회사, 재직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뭐 이제 이 영업 독점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독점권을 부여한 대신에 왕실 재산으로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게 했었던 이런 회사들이에요. 예, 특허를 가지긴 했지만 이 직조, 그다음에 재직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외국산 이런 옷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싸고 품질이 좋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요. 자, 그리고 8번. 교육기관을 보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원산학사라는 게 있는데요. 원산, 우리 기억나요? 원산이라는 곳 앞에서 나왔었는데 뭐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요. 개항한 곳이 있어요. 하나는 부산, 하나는 원산, 그 다음에 하나는 인천이었죠. 이 원산이라는 곳은요. 가장 먼저 개항한 곳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산 주민들은요. 뭔가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원하게 됐어요. 근대적인 교육을 원하게 돼서요.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원산학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1883년에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인 이런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원산학사는요. 그래도 이 무예반이 편성된 좀 독특한 구조의, 그러니까 공부만이 아니라 이런 무예까지도 같이 학습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83년에 뭐 동문선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사실 뭐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뭐 학원 같은 개념이어서요. 그건 넘어가고 이 공식적으로 이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학교는 유경공원으로 봅니다. 네, 이것 또한 영어를 중시하고요. 다양한 외국어들을 이제 공부했었던 그런 교육기관이었고요. 여기에서의 구성원들은요 좀 배운 이 상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 정치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을사늑약 이후에는요 애국계몽 계열들이 학교를 많이 설립해요. 우리 앞에서 아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안대, 이호 했었잖아요. 안창호가 대성학교, 이승훈이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크게 증가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 민족교육까지 같이 하니까 일본 애들이 별로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아까 사립학교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은 제지를 하게 되고요. 교재도요. 이 검정제를 통해서 이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재를 했었던 게 바로 이 일본의 제재라는 거. 이거 일본의 제재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9번 언론기관입니다. 한성순보 여기서는 좀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언론기관은요. 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왜 잘 알아둬야 되냐? 우리 뭐 내신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수능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겠죠. 이 언론 부분은, 이 신문 부분은 좀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883년에 이제 한성순보가 만들어져요.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출판 기구예요. 자, 이 나라 출판소에서 이 한성순보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었겠죠. 순한문으로 됐어요. 국민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뭐 새로운 문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는 한성주보가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순보 같은 경우는 거의 보름에 한 번이었나요? 열흘에 한 번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소식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국내 정세, 그 다음에 외국의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몇 년 안 하다가 바로 중단돼요. 자, 그리고요. 이 1896년에 우리 아까 서재필이 만들었었던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신문이죠. 순 한글이고요. 그다음에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게도 소개했었던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상황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권 침탈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었죠. 독립협회가요. 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1898년에 제국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국신문은요. 순 한글로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한글이요. 왜냐하면 순한글은 읽는 대상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부녀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이제 이 신문이 순한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법률 지식 이런 풍속계량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황성신문이 있습니다. 이 황성신문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황성신문은요,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한마디로 함자가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조금 이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죠. 양반 유생층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필이던 사람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지연이 시랴 방성대국이라는 한탄의 글을 쓰게 됩니다. 이 나라 망한 것에 대한 이런 통곡의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능에도 나왔었던 그런 문제예요. 여기 황성신문에서 이제 이 장지연의 시랴 방성대국이 쓰이게 됐었습니다. 네, 좀 알아두시고요. 다른 신문들도요, 이 시랴 방성대국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이제 복수 정답으로 가게 됐었는데요. 이 신문에서 가장 먼저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1904년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어떤 단체의 기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것 또한 순 한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국한문으로도 돼 있습니다. 자, 영문판으로도 반행돼요. 이 세 종류로 반행됐었던 신문이고요. 이 신문사 주인, 사주가 바로 누구냐면은 베델과 양기탁이에요. 이 베델이란 사람은 영국인입니다. 자, 영국인이 신문사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애들이 좀 껄끄럽겠죠.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이 신문은요, 가장 강경한 항일 논조의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왜? 뒷배가 바로 누구예요? 영국인이라서 일본 애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가장 강경한 어조의 글들을 썼었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뭐 무능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의병까지도 소개했었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1907년에 신문지법으로 이제 이런 신문들은 탄압을 받았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한국사와 국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한국사는요, 가보개혁기에 이제 교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조선 역사, 그 다음에 현체가 동국 역대 사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과서로 쓰였었다라는 거고요. 을사조약 이후에는 박은식, 신채호가 이제 널리 활동을 했습니다.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요. 자, 특히나 이 신채호는요, 독사신론이라는 것을 게재하게 되는데요. 이 신채호 이제 신문에다가 게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었었다라고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부분에 있어서는요, 국문연구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이해나 문법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썼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1911년 여성의 사회 진출 부분이 있는데요. 1898년에 여권통문이라는 게 이제 쓰여요. 그래서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에스더라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고 있죠. 최초의 여의사가 이제 있게 되고 이 박에스더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빈민을 또 이렇게 구제를 했었던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 있죠. 이과 친구들은 이 박에스더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기부 같은 거 쓸 때도 이 박에스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조해서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요, 이 12번 근대 문물 도입, 생활 변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근대적인 우편 사무가 시행되죠. 아까 갑신정변 때 중단됐다가 을미개혁 때 재개가 되죠. 그리고 1900년대는요, 국제우편까지도 시행된다라는 거고요. 자, 전신사업도 이제 시행됩니다. 이거는요, 이 열강들의 어찌 보면 알짜배기 사업이에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전선이 개통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점점 다 이 이권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전보사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성 전기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발전소, 전차, 가로등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전화도 이제 설치됐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도 이제 이과 친구들이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광해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알렌이란 사람이 이제 이 광해원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 광제원이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립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석영이 종두법 뭐 우두신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 이제 책일 거예요 아마. 저걸 만들어서 이제 종두법을 소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천연두를 이제 낫게 하는 치료법이죠. 종두법이요. 자, 우두법이라고도 합니다. 뭐 소의 고름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시켰다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식주 부분이 있습니다. 양복, 단발, 커피, 서양 음식, 중국 음식, 뭐 일본 음식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서양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었다만 뭐 덕수궁의 석조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의외인 게 있죠. 중국 음식의 호떡 만두가 이때 소개된대요. 그렇죠. 먹을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문화예술인데요. 신채시, 최남선, 신일파죠. 그렇지만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쓰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서사문학에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뭐 이 금수에 빗대서 이제 우리 지금 현실에나 뭐 이런 열강들의 그런 모습들을 뭐 빗대서 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신소설에는 이인직의 혈의누, 그 다음에 연극에는요 원각사에서 이 원각사라는 극장이에요. 은세계가 이제 이제 연극이 되었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독도와 간도가 있는데요. 이 독도와 간도 부분은 우리가 좀 소개가 그 이전에도 뭐 독도 간도가 간간히 나와가지고요.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독도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지금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두 개를 사실 설명하려면요.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거 설명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독도는요. 지금 우리나라 뭐 최동단에 있죠. 자, 동단에 있는 섬입니다. 뭐 외국에서는 리앙크루 암석이라고도 불러요. 근데요. 이거는 이제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기록을 굳이 보자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리가 아주 날씨가 맑은 날에 울릉도에서 아주 날씨가 맑은 날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역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울릉도와 독도 이런 곳에 사실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공도 정책을 펼칩니다. 섬을 비우라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내륙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애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일본 해적들도 와서 있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안용복이 이제 어부였었던 안용복이 그런 것들을 보고 붕괴하면서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 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바로 안용복의 사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록들은 또 뭐가 있느냐. 동국문헌 비고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정확히 우리 영토다라는 것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일본 측에서도요. 일본 태정관은 이관팔성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의정부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자, 이 태정관에서 태정관 지령에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엄연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1902년 뭐예요? 러일 전쟁 그런 중에 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랬었던 게 바로 독도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도 부분은 간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사이간자죠. 이 섬인데요. 자, 이 간도라는 부분은 우리 백두산 정개비 나왔을 때 아마 설명이 됐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백두산 정개비 이건 뭐냐면 우리 청과 조선이 경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쪽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우리가 압록강 넘어서 막 물건을 막 그 인삼을 캐오거나 막 여기서 농사를 짓거나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면서 영토를 정하자라고 해서 이 청나라와 조선이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백두산 정계인데요. 자, 이거를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입니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토문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두만강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영토 확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압록강과 그 다음에 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두만강이 우리의 사실상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문강이 아마도 두만강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 토문강, 이 해석 문제를 두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또 영토를 위해를 얘네들 청나라 애들이 우리 만주지방에서 잘 안 살거든요. 이 청나라 애들이요. 이 만주족 애들이 어디 가서 사냐면은 지금 현재 막 그 저기 북경 주변 있죠? 그쪽 주변 가서 살아서 여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뭐 농사 짓기도 하고 여기서 물건 이렇게 막 그 인삼 캐오기도 하고 막 이래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쪽은 사실 할 말이 없죠. 서쪽은 압록강이라고 엄연히 써 있으니까요. 여기는 안 넘어가는데 이 동쪽에 토문강을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두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이 백두산 북쪽을 흐르는 송화강이 있는데요. 송화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토문강이다. 토문강의 동쪽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경계를 정할 때는요. 이런 지류 정도의 강은 이 경계를 정하는 이 강으로 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토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토문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땅, 이 토문강이다. 이 동쪽은 다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주장해서 이 부분이 바로 간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땅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고종 시기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이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많이 넘어가서 살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구실로 북병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관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청나라 애들도 사실 막 강렬하게 주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토문이란 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저강이다라고 우리가 막 계속 우기면은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옥신각신 하던 중에 우리는 국권을 피탈당하죠.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자, 그러면서요. 이게 이 우리나라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게 돼요? 일본이 가지게 되죠. 일본이 청나라랑 협상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1909년의 간도협약인데요. 이 간도협약은 뭐냐면요. 일본 애들은 지금 뭘 갖고 싶냐면요. 만주지방, 우리나라 북부지방이, 우리나라 국경 넘어 북쪽에가 바로 만주지방이죠. 만주지방에 철도부설권이랑 탄광개발권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청나라도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하겠죠. 이게 뭘 주기를 바라냐면은 간도지방에 대한 이제 간도지방을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달라 이 정도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얻어가요. 그래서요, 일본은 이 철도부설권과 탄광개발권을 얻고요. 청나라는 간도를 이제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간도협약이에요. 사실 간도라는 지역은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가 강경하게 요구했으면은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건 도리어 이 청나라가 자신의 땅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교환 조건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실질적으로 누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지금 이 요약본 거의대로 보시면 이제 큰 벗어난 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이 세세하게 가면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과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했고, 교과서에도 그래도 또 읽는 부분까지도 골라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시험이 한 달 안으로 이제 다가왔죠.
테니까 좀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리로스쿨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리로스쿨에다가 뭐 이제 한국사 Q&A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Q&A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고도 이 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곳 이 리로스쿨 공지사항에다가 이제 내일 아마 카카오톡 오픈방인가? 아니, 오픈톡방인가요? 뭐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한번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방 들어와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좀 내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또 올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